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에 우드부싱 박는 것까지 했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작업은 이제 튜닝핀과 현을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 같은 경우는, 저는 강선 같은 경우는 항상 레슬러 선만 사용을 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구하기가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튜닝핀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박혀 있던 게 6.9mm 짜리 튜닝핀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7.1mm 짜리 튜닝핀으로 이제 교체를 해 주는 거고요. 자, 여기서 왜 7.1mm 짜리 튜닝핀을 썼냐 의문을 저한테 주시면, 경험상 그렇게 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튜닝핀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정말 전부 다 튜닝핀이 너무 헐거웠다, 핀판도 조금 많이 상한 것 같고 너무 많이 헐거웠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7.1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튜닝핀을 썼겠죠. 7.2mm나 7.15를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최고음부 같은 경우는 선을 교환한 적이 많아서 조금은 헐거운 느낌이 있었지만, 어쨌든 최고음부 같은 경우는 장력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러저러한 관계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리고 또 중음부랑 저음부는 충분히 토르그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음부도 전부 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7.1mm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거 튜닝핀 선택하는 것도 해보시면 이게 감이 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할 얘기지만, 이게 참 튜닝핀 교환할 때마다 이게 위치에 따라 이렇게 아무래도 장력이 좀 틀리게 나오거든요. 그 전에 이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지금 저도 고민을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냥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해보고, 그냥 그래서 7.1mm 짜리를 썼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 지금 선을 이렇게 막 풀죠. 왜 이렇게 풀으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작업을 웬만한 거 저 혼자 할 수 있는 거 다 혼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하는 건데, 저게 왜 저렇게 풀으냐면, 이제 한 롤이 저게 지금 500g 짜리 한 롤이에요. 레슬러 거. 그러면은 선을 제가 20번짜리 선을 쓰든 19번 반을 선을 쓰든, 어쨌든 500g 말려있는 그 링의 크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한 번만 이 선의 길이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바퀴 풀리는지 그거를 기준을 잡아 놓는다면, 이렇게 몇 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이렇게 풀다 보면, 이 대략적으로 가를 선의 길이만큼, 그만큼을 선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재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그리고 일부러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죠. 왜냐면 남는 부분 그냥 끊어내 버리면 되니까. 근데 짧으면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약간 여유 있게 이제 그렇게 항상 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선을 푸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뭐를 이렇게 선을 이제 걸어 놓고 뭐를 이렇게 뭘로 찝어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기 혼자 선을 갈다 보면 뒤에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그 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다 보면 막 튕겨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횟수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럼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제 그냥 자석을 공구상 같은 데 가서 사다가 이렇게 붙여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사장님이 저거를 위에를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서 아주 공구로 기가 막히게 만들으셨더라고요. 저거 되게 편해요. 혼자서 이렇게 선 교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거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있으시면 되게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저렇게 쓰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한쪽은 이제 히치핀인가? 거기에 걸고, 한쪽은 또 이제 브릿지핀 걸리는데 걸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제 위쪽으로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선이 안 빠져나오고 걸려있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선을 잘 재단을 해줍니다. 이제 저는 손가락 4개 기준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재단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듯하게 손가락 4개를 쫙 모아서, 그러면 3바퀴 조금 넘게, 3바퀴 반 정도 감기더라고요. 튜닝 핀이 3바퀴 반에서 최대 4바퀴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게 반바퀴 정도가 이게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도 참 그게 어려운데, 그 반바퀴 정도 오차를 잡기가. 근데 뭐 그거 참 잡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선이 늘어나는 정도와 이 선을 이제 자르는 정도와 튜닝핀 굵기와 이거를 잘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메이커에서는 선이 이렇게 자동으로 몇 미터 이렇게 딱 잘려하고 나온다고도 하더라고요. 대단한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손이나 이제 튜닝핀 들어가는 구멍 기준을 보고, 이제 튜닝핀이 들어가는 구멍 기준을 보고 아래쪽으로 이제 해갖고 손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커팅을 하죠. 이제 튜닝핀 들어가는 구멍 기준으로 이렇게 커팅을 하는데,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자로 이렇게 커팅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균일하게만 커팅할 수 있다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꽁치 벤치를 이렇게 딱 꺾죠. 저거는 이제 왜 꺾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튜닝핀을 집어넣고 튜닝핀을 이렇게 꺾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게, 그 꽁치 벤치로 꺾으면 이 선이 꺾인 각도가 정말 이렇게 딱 꺾여요. 뭐 딱 꺾인다 그러니까 좀 웃긴데, 그러니까 딱 이렇게 구분이 되게 이렇게 완벽하게 꺾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러니까 직각으로 꺾인다 그래야 되나? 하여간 그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꺾여요. 근데 이제 튜닝핀을 넣고 이렇게 꺾다 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잘못하면 완벽하게 이제 꺾이지 않고 이렇게 둥그렇게 꺾인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꺾여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잘못하면 이제 그 선이 제대로 딱 꺾여서 튜닝핀에 감겨서 이렇게 선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선이 이렇게 그 꺾인 부분이 이렇게 완만하게 꺾이면서 그 선이 슬슬슬슬슬슬슬 이렇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꺾어 올려야 됩니다. 뭐 어떻게 꺾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 저거 바코커 꽁치 벤치인데, 저거를 그 맨 끝, 그 주름 있는 부분 맨 끝이 있어요. 거기에다 딱 그 길이를 맞춰 놓고, 그 길이 딱 하면 튜닝핀에서 딱 안 튀어나오거든요, 선이. 딱 그 안 튀어나오게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꺾어 줍니다. 튜닝핀 뒤쪽으로 이렇게 선이 튀어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코일 리프팅을 할 거예요. 선이 이렇게 3번이나 많으면 4번 정도 이렇게 튜닝핀에 감기니까, 그거를 이제 딱 붙게끔 위로 들어 올리는데, 뒤에 튜닝핀 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제 그게 막 되게 갈구쳐요. 되게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메이커 같은 경우는 그걸 일부러 튀어나오게 해서 뭐 반대로 돌린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경험하는 영창, 사믹, 뭐 야마하, 뭐 가와이 중에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뒤로 안 튀어나오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이 선이 이렇게 감겨 있는 게 정확하게 딱 붙게 해주기 좋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보시면 이제 튜닝핀을 박아 넣죠. 뭐 그 감는 걸로 이렇게 2바퀴 반 정도 이렇게 감은 다음에 이제 박아 넣죠.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설명을 안 했는데, 저 밑에 핀판 밑에 그 받치는 게 있어요. 뭐 아무렇게나 만드시면 되는데, 뭐 공구상 같은 데서 파시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뭔가를 저 핀판에다 대고 이제 튜닝핀을 박으니까 핀판이 이렇게 아래로 처질 수도 있고, 뭐 그런저러한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핀판이라는 게 보면 이렇게 합판 개념이에요. 여러 가지 단단한 나무를 이렇게 겹쳐 놓은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결이 이렇게 그 튜닝핀을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변형도 적고 뭐 이제 그렇게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 박아 넣다 보면 그 부분만 뻘떡 밀리는 수가 있어요. 튜닝핀 박아 넣은 부분만.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이제 키판이랑 핀판이랑
그 사이를 뭐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해서 꽉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필수입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뭐 이제 박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자로 이렇게 계속 재보죠. 줄자로. 저거는 이제 왜 재는 거냐? 저 튜닝핀 높이를 균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재는 겁니다. 이제 뭐 선 굵기에 따라서 이제 높이를 조금씩은 변화할 수 있겠죠. 뭐 최고음으로 간다든지 최고음으로 가면 이제 높이를 좀 더 낮춘다거나 뭐 저음으로 가면 높이를 조금 더 높인다거나 이제 그렇게 조금씩 뭐 선 굵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제 고량을 일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균일하게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면서 이렇게 통일성이 있게끔 튜닝핀 높이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 통일성이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음정을 완벽하게 올린다기보다 어느 정도 올릴 때 이제 선을 위로 이렇게 쫙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선이 이 보면 선 3개나 4개 정도 이렇게 딱 맞물려 있어야 이 조율의 유지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중음 시작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뭐 중음부에서 조금만 올라와도 아마 잘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신경 써서 그렇게 작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프팅을 다 해줬으면 이제 음정을 뭐 옆에 음정과 비교해서 맞추든 뭐 튜너기를 사용을 하든 어쨌든 음정을 맞춰줍니다. 근데 이게 음정 맞추실 때 제 생각에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이제 그 튜닝핀 끝 모양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꽂아지는 부분, 이제 그쪽 방향을 그 두 선, 그러니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두 선, 어쨌든 두 선이 들어가는 거죠. 그 튜닝핀 방향을 균일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이제 높이도 균일감이 있고 피아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뭐 반바퀴 정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그래도 최대한 일정하게 이렇게 가요 보면. 그래서 정말 잘 수리되어 있는 피아노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그 방향이 균일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 오차 범위가 줄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작업해 주는 게 뭐 사람이 이제 어차피 수리하는 건데 조금이라도 더 이제 깔끔하게 하려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두 선 중에 어떤 선을 좀 당겼다가 또 어떤 선을 또 당기고 하면서 그 방향을 최대한 이제 맞춰주는 게 좋고요.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프팅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놨으니까 이 영상 뭐 이렇게 보시다 보면 뭐 동그란 거 뭐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톡톡 망치로 이렇게 살살 때릴 거예요. 이제 그게 왜 때리냐면 이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을 살짝 낮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높이까지 대략 낮춰주냐, 튜닝핀에 선이 꽂히는 높이까지 대략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로 너무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저게 세게 치면 선이 상하기 때문에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살살 이렇게 톡톡 쳐가지고 그 너무 높이 올라와 있는 거를 또 아래로 낮춰주면서 선이 이제 완전히 타이트하게 딱 붙게끔 해주면서 일정한 선의 높이를 유지하게끔 해줍니다. 이제 그것도 어쨌든 그렇게 해주면 조율에 도움이 되겠죠. 조율 유지력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주고 다시 한번 이제 손으로 튀겨서 음정을 다시 한번 잡아주면 선을 하나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업에 대한 설명은 대충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구는 뭐 망치 아무 데서나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꽁치 벤치는 저는 바코 거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바코 거를 저는 써요. 뭐 그냥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바코 좋아합니다. 그래서 바코 거 쓰고요. 니퍼도 전 바코 거 써요. 그냥 바코가 좋아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 선 프로 크르는 거, 저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그 이렇게 따르렉이라 그러나요? 이제 거기 앞에 이제 튜닝 팁이 이렇게 들어가게끔 저거 해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을 여러 번 이제 감았다 풀었다 해야 되니까. 뭐 그렇고요. 그 튜닝핀 박는 거,
아무 데서나 사셔도 되죠. 저는 이제 얀에서 웬만한 공구를 다 구입하기 때문에 얀에서 샀고요. 그리고 저 이제 선 감아주는 거, 튜닝핀에 넣어서 감아주는 거, 이제 저것도 얀에서 샀습니다. 얀에서 팔아요. 그래서 얀에서 샀고요. 딴데 뭐 일본에서도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자 공구상가에서 팔고요. 그리고 이제 핀판 밑에 고이는 거, 저게 조금 문제예요. 저는 저거를 그 매장에 오자마자 있었습니다, 원래. 근데 뭐 그냥 나무에다가 이렇게 높낮이 조절되게끔 해갖고 뭐 만드셔도 되고요. 뭐 하여간 저거는 꼭 필수입니다. 뭐 얀에서도 팔긴 파는데 뭐 아무데서나 구입하셔 어쨌든 그건 꼭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선 리프팅하는 거, 저것도 얀에서 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 선 위에 이렇게 때리는 거, 저거는 이제 국내에서 샀습니다. 저거를 뭐라고 샀냐, 처음에 저거 이제 저거 우드부싱 박는 거라고 샀어요. 그래서 왜 저게 우드부싱 박는 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 튜닝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우드부싱이 이렇게 찌글찌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보면 이제 그럴 때 이제 선을 갈 때 뭐 그 우드부싱 올라온 걸 저걸 때려서 박어라 뭐 이렇게 듣고 샀었는데, 거의 불가능하죠. 그 튜닝핀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우드부싱은 다시 원위치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올라오면 우드부싱이 깨지면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안 깨지면서 올라온다고 해도 뭐 그걸로 박아놓긴 힘들고, 제 경험상 튜닝핀을 완전히 뺀 다음에 이제 다시 집어넣고 튜닝핀을 집어넣고 뭐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면 뭐 이제 안착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뭐 저거는 그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아직도 국내에서 파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저런 용도로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 뭐 이제 쇠 덩어리로 뭐 깎으셔도 되겠죠. 튜닝핀이 딱 들어갈 만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작업하면서 이제 튜닝핀 교환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안 해본 것 같아요. 횟수로는 한 대략 10번 전후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도 작업해보고 저렇게도 작업해보고 해봤는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그 튜닝핀을 이용해서 선을 감는 공구를 사용을 했어요. 뭐 이제 그거에 따른 장단점도 얘기해보고, 뭐 항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뭐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고 피아노를 수리를 하니까 제가 새 거를 수리를 하진 않죠. 그리고 이제 핀판을 교환할 정도가 되면 수리를 안 하겠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되려면 이제 야마 정도는 나오고 견적이 좀 세야겠죠. 핀판도 갈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영창 3위 기준으로 하면 핀판을 갈아야 될 정도는, 그런 피아노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핀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그 전에 선을 어떤 부분은 많이 교체를 했을 거고, 특히 차고음, 최고음 같은 경우 선이 많이 끊어지죠. 중음, 저음보다 중음, 저음은 거의 안 끊어지죠, 보통은. 그러니까 차고음, 최고음 같은 경우는 선이 많이 끊어져서 선을 풀렀다 끼웠다 하면서 핀판이 조금 헐거워진 경우가 많고, 중음, 저음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그러면 차고음이나 최고음은 좀 두꺼운 걸로 가고, 중음, 저음은 그냥 뭐 조금 차고음, 최고음보다 조금 얇은 걸로 가고 그러면 되는데, 또 다 그렇지가 않아요. 차고음, 최고음이라고 다 뻑뻑하게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고민이 되죠. 이거를 어느 쪽에다 맞춰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저도 고민을 항상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구멍을 다시 뚫을 수도 없고, 왜냐면 구멍을 다시 뚫으면 이 각도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에 고민을 한 게, 해머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살짝 홀을 넓히는 그런 공구가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를 만들어서 튜닝핀 홀을 약간 일정하게 이렇게 넓혀줘 볼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균일한 게 튜닝핀의 토르그를 재작업한 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뭐 해봐야 되겠지만 어쩔지 잘 모르겠고요. 그게 이제 제 요번에 작업하면서 고민 중에 하나고, 그 전에도 고민을 했지만 요번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고, 그 다음 고민은 이제 제가 뭐 여러 방식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제 저는 요번에 이제 이렇게 선을 이렇게 2바퀴 반 정도 감아서 이제 선을 감기는 양을, 그러니까 튜닝핀이 이렇게 망치로 치고 들어가는 양을 조금 더 많게 하고, 튜닝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양을 조금 더 적게 했죠. 요번에는 어떤 경우에는 아예 3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똑같이 이제 쇠자 같은 걸 이용해서 높이를 균일하게 맞추면 튜닝핀 높이가 이제 균일하게 나오겠죠. 처음에 한두 개 샘플 잡을 때만 고생을 조금만 한다면, 이제 보통은 제가 3바퀴 감는 거를 선호를 하다가 요번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다음부터는 저 같은 경우는 3바퀴 반, 뭐 4바퀴를 아예 통으로 이렇게 감아서 내려가는 형태로 무조건 작업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한 바퀴 정도만 감으니까 핀판에 무리가 덜 가서 앞으로 수명이, 핀판에 더 수명이 좋고 뭐 핀판에 데미지가 덜 간다.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하기로는 이제 한 바퀴 정도만 감기는 거랑 이제 3바퀴 정도, 뭐 3바퀴에서 4바퀴 정도 이제 감기는 거는 뭐가 틀리냐, 뭐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는 튜닝핀으로 이제 감기면서 들어가는 건 뭐가 틀리냐면, 이 튜닝핀을 이렇게 밑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무를 그 홈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면서 일정한 깊이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일정한 토르그를 이렇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일정한 그 장력이라 그래야 되나? 일정한 토크를 이렇게 내게 해줘서 조율을 이제 좋게 조율을 하기 편하게 해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 3바퀴를 타고 들어가면 장점은 뭐 물론 핀판에 그 튜닝핀 내려가면서 열이 발생할 수 있고 뭐 그런저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3바퀴가 들어가서 그 나무에 그 튜닝핀에 그 홈을 이렇게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3바퀴나 들어가는데 이제 망치로 내렸지만 그냥 그 홈이랑 상관없이 그냥 내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3바퀴나 내주니까 아무래도 이게 안정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조율할 때. 근데 이제 한 바퀴만 들어갔을 때는 안정감이 훨씬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제가 뭐 예전에 튜닝핀 전부 교환했던 거 같은 경우에도 3바퀴를 이렇게 내려갔었던 것도 이거랑 핀 두께가 그렇게 차이가 없게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핀이 그게 가른 지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 멀쩡합니다. 짱짱해요, 토르그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이렇게 3바퀴를 감아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번에는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뭐 그건 사람에 따라서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건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튜닝핀 교환, 선 교환에 대해서 말할 게 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영상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뭐 작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잡담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튜닝핀 교환하는데 뭐 이렇게 뭐 할 말이 많냐,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제 성격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시는데, 옛날에 저 이제 막 처음 막 일 배우고 막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일할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중고 피아노를 왜 새 거를 만들려고 그러냐고 항상 그러면서 이제 뭐 다툼 아닌 다툼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어쨌든 어떠한 체계를 잡아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고, 뭐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이유를 제가 다 찾을 수는 없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소리가 왜 나느냐, 그러면 뭐 이제 피아노 뭐 브릿지를 타고 뭐 향판에 소리가 나고 뭐 음파가 뭐 진동을 하고 그렇지만 그 뭐 이게 왜 음파가 뭐 서로 멸치 전달이 되면서 뭐 그런 심도한 진짜 막 그러면서 뭐 원자 그 밑에 전자 단위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 밑으로는 저기 뭐냐 양자역학까지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텐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양자역학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이 들은 건데, 어차피 그러면 이게 모든 걸 근원적으로 알 수는 없고 어떤 상황에서 반응하는 형태와 그 확률을 갖고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생각에 피아노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든 일을 뭐 처음 접하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뭐 물론 이제 접하기 전에 이론서도 보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듣죠.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그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피아노가 뭐 얼마만큼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추후에도 퀄리티도 보장이 되면서 뭐 금액도 아낄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부품을 쓸 때도 왜 나는 뭐 더 비싸든 싸든 이 부품을 쓰는지, 더 싸도 이 부품을 쓰면 왜 뭐 좋은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게 이제 제 성격이에요. 참 겁나게 지랄 맞은 성격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책으로 본 걸 믿지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이죠. 그리고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해보기 전까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직접 한번 경험해보고 해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경험주의 철학 뭐 그런 건가? 하여간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 인생이 뭐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뭐 이론서 이런 것들보다는 뭐 이론서도 되게 중요하죠. 그 아무것도 모를 때 당연히 이론서를 보고 참고를 해야겠죠. 어떻게 변한다, 뭐 어떻게 된다, 그걸 먼저 참고 삼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해보면 이론으로 들었던 거랑 항상 상황이 틀려요. 보면 뭐든지 간에 제 경험상.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작업 방식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이론을 제 생각엔 제가 정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엔 어떻게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 확률이 몇 프로고, 뭐 리스크는 뭐고, 그러면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죠. 뭐 이 얘기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붙여보자면, 저는 지금 파일링을 어쨌든 뭐 가장 거치는 걸 썼을 땐 80방서부터 가장 이제 고운 거 썼을 땐 1200방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 이제 파일링 같은 경우도 뭐 너무 이렇게 패여 있으면 처음에 이제 힘드니까 사포질로 이렇게 파일링을 시작하기가 힘드니까 뭐 커터칼로 이렇게 처음에 다듬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포를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신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커터칼로. 근데 리스크가 솔직히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저는 그만큼의 손재주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리고 커터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될 정도면 그 해머를 쓸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도 들고, 그 정도 되면 갈아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문도 들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작업을 안 하죠. 그리고 파일링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파일링은 저는 지금은 1200방에서 끝나요. 근데 옛날에는 막 3000방, 4000방? 그게 정확히 몇 방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프라모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뭐지? 커팅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프라모델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니퍼로 이렇게 잘 자르죠. 그래도 이제 자국이 남죠. 근데 이제 그걸 뭐 도색을 하시는 분들은 사포를 좀 거칠은 걸 쳐서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데, 이제 저 도색을 안 하고 이제 사포질로 그거를 광을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포가 진짜 고운 게 나와요. 그 빵수도 이제 얘기 표기 자체가 좀 틀려요. 플라스틱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그런 것까지 써갖고 한번 파일링을 해봤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5,000방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입자가 거의 없어요. 무슨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해보면 이제 감이 오죠. 진짜 그런 거 하면 진짜 반짝반짝거려요. 이게 그냥 이렇게 파일링 해머가 천으로 돼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무슨 진짜 정말 이렇게 광택이 납니다. 광을 낸 것 같아요, 해머에다가. 근데 제가 해본 결과 그래도 1200방 정도까지 하면, 그렇게 많이 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거에 들어가는 시간 대비 이득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뭐 물론 너한테 돈을 뭐 피아노 수리하는데 무제한적으로 줄게, 돈 뭐 끝도 없이 줄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거에 따른 뭐 시간 대비 어느 정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저는 1200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400방에서 마무리 짓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저는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최소한 1200방까지 쳐야겠다 해서 뭐 1200방까지 작업을 하죠. 그리고 업라이트는 뭐 1200방까지 한 거 800방에서 마무리할 때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것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그 천장을 찍는다고 얘기하나요? 최대한 내가 구할 수 있는 최대한 상한선까지 한번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는 그런 아주 지랄맞은 성격이에요. 성격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 성격이라는 거를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 작업을 보시면서. 이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어떤 작업을 어떻게 했을 때, 뭐 해머를 뭘로 썼을 때, 뭐 아니면 해머를 교환을 안 하고 뭐 어떻게 작업했을 때 그런 리스크를 대략적으로 알죠. 제 경험상 안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항상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뭐 확률이 대략 뭐 어떻게 되는 것 같다, 뭐 정확히 확률 표시까지는 안 하지만 그걸 확률 표시까지 하고 뭐 기계를 들이대서 측정을 하고 음파를 파형을 분석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게 이제 논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로 이제 논문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걸 어떻게 작업하면 어떤 확률로 뭐 어떻게 변하고 뭐 이런 확률적으로 뭐 몇 퍼센트는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뭐 그게 이제 논문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작업을 할 만한 역량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는 거죠. 그걸 갖고 뭐를 하느냐 하면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수리를 따든 뭔 일을 따든 간에 뭐 비용을 제시할 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얼마인데 뭐 요런 문제가 있어서 요런 작업을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뭐 이걸 안 하시게 되면 이 피아노의 기대값은 어느 정도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런 부분은 뭐 발생을 안 할 거고, 그럼 기대값이 얼마만큼 되고, 뭐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사람을 되게 선호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일을 할 때 뭐 어떤 작업을 하면 뭐 비용이 더 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는 성향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랑은 또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거죠. 이제 제가 그런 경우를 되게 싫어하는 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용을 이 이상을 뭐 이 작업 이상 뭐 이런 부분이 불편하시면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설명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게 해달라 그래서 싸게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얘기한 뭐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은 꼭 왜 이거는 안 해줬냐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돈만 받아 처먹으려는 뭐 이런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냥 잘 얘기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참 그게 이제 사람이 참 성향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카센터를 가도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냥 쓴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런 디테일한 설명을 다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그런 설명 필요 없고 얼마 내면 되는데 얼마 내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전문가 알아서 해줘 문제 없게끔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게 이제 사람 성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참 세상을 살다 보면 신기한 게, 이게 굶어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랑 성향이 틀린데 어떤 사람이랑은 또 성향이 맞고, 참 그게 세상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만약에 지금까지 쭉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가 네 말의 결론이 뭔데?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얘기는 항상 결론이 없습니다. 뭐 결론이 특별히 없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뭐든지 간에 체계화하고 뭐 정돈돼 있는 걸 좋아하고, 뭐 이제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또 그런 성격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지만,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대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하는 소비자 만났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지랄 맞은 놈이 될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한번 모든 것에 대해서 어쨌든 체계화 해보고, 그게 무슨 반응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뭐 사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람보다는 피아노 작업이나 뭐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뭐 수리를 한다든가 뭐 그죠, 뭐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뭐 어떻게 되고,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놈이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니까 뭐 작업 능률도 처음에 이제 천장을 찍을 때는 작업 능률이 안 나오죠. 아주 개판입니다. 모든 걸 다 해봐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체계화되고 뭐 시스템이 잡히고 그러면 작업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능률도 오르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고착화되면 뭐 조금 더 점점 더 빠르고 단순화 시킬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제 경험상 그렇게 하다가도 또 뭐 새로운 소스가 들어오면 또 적용해보고 그러다 보면 또 시간도 늘어나고, 그러다 또 작업 시간이 또 줄어들었다가 또 늘어났다가 항상 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제가 항상 그렇게 조금 걸리진 않아요. 항상 뭐 이렇게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뭐 퀄리티도 올라가고 점차 시간도 줄어가고 그러면 점점 더 퀄리티는 좋아지던데, 이제 시간은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뭐 돈도 좀 적게 들어가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